이건 손자 장학금이에요. 박철수의 떨린 목소리에 은행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낡은 작업복 차림의 노인, 창구 위에 빨간 돼지 저금통을 올려놨죠.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만이 그를 진심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왜 이 노인은 모든 걸 감춘 채 은행에 왔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8살이 된 윤지라고 합니다. 서울은행 종로지점에서 일한 지 이제 3년째입니다. 아침 7시면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8시 반이면 은행 문을 열기 위해 자리를 지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같은 일상. 그렇게 저는 오늘도 창구 앞에 앉아 있습니다. 종로지점은 오래된 상권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변엔 50년 넘은 가게들이 즐비합니다. 한복집, 인쇄소, 문구점, 그리고 국밥집까지 낡은 간판들이 골목마다 세월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이 좋습니다. 새 건물보다는 오래된 거리가 마음에 듭니다. 아마 어릴 적 기억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 그리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셨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셨습니다. 초등학교 때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점심시간이면 도시락 반찬이 없어 부끄러웠고 친구들 앞에서 숟가락을 드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때 한 국밥집 아주머니가 저희를 도와주셨습니다. 가게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 따뜻한 국물 맛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우리 집 많이 먹어. 공부 잘해야지. 아주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은행원이 된 건 그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돈을 다루는 일이지만 저는 사람을 먼저 보고 싶었습니다. 숫자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창구 업무를 자청했습니다. 동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굳이 힘든 자리를 선택해? 하지만 저는 이 자리가 좋았습니다. 오늘도 창구 앞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급한 송금을 하려는 직장인, 통장을 만들러 온 학생, 연금을 찾으러 오신 어르신들. 모두 각자의 사연을 안고 이곳에 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좋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은행 로비에 낯선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천천히 들어오셨습니다. 낡은 작업복에 해진 운동화를 신으셨습니다. 손에는 빨간 돼지 저금통을 들고 계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런 차림으로 은행에 오다니. 뭘 하러 온 거야, 저 사람은.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번호표를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석 의자에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제 옆자리 김대리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하필 저런 손님이 오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노인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주름진 손등, 그 손에 든 빨간 저금통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번호가 불렸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일어나 제 창구로 걸어오셨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이 돈 손자 장학금으로 모은 겁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저금통을 창구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대리가 작게 혀를 찼습니다. 기계 있는데 왜 저렇게 가져와? 저는 그 말을 못 들은 척했습니다. 저금통 뚜껑을 열자 동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00원, 500원, 작은 동전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노인은 미안한 듯 말씀하셨습니다. 오래 모은 거라 동전이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세어드릴게요. 저는 정성스럽게 동전을 하나씩 세기 시작했습니다. 김대리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윤지야, 동전 개수기 쓰라니까. 괜찮아요. 금방 끝나요. 저는 계속 손으로 동전을 세었습니다. 노인은 제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셨습니다. 그 시선 속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험하는 듯한, 기대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동전 사이에서 낡은 봉투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봉투엔 손자 장학금이라고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는 떨렸지만 정성만큼은 가득했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세상엔 아직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시네요. 노인은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동전을 다 세고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총 147만 3천 원이었습니다. 10년은 모은 듯한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정성스럽게 입금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통장에 입금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인은 깊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노인이 뒤돌아보셨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 속엔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노인이 떠난 후 김대리가 말했습니다. 시간 낭비했네. 기계 쓰면 1분이면 끝날걸.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빈 창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쩐지 오늘 일이 끝이 아닐 것 같았습니다. 그 노인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시험하는 듯한,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시선. 제 가슴 속엔 묘한 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퇴근길, 저는 종로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익숙한 골목, 낡은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중 박국밥집이라는 간판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50년 전통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문득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국밥집 아주머니의 따뜻한 손길. 우리 집 많이 먹어.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잠시 간판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내일 또 어떤 사연을 가진 사람을 만날지.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내일 아침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것을, 그 빨간 저금통을 든 노인이 제 운명을 바꿔놓을 사람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동료들이 제 쪽을 힐끔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김대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윤지야, 어제 일 때문에 난리 났어. 무슨 일인데요? 김대리가 핸드폰을 보여주었습니다. 은행 내부 게시판에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비효율적 업무 처리로 인한 고객 대기 시간 증가.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글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제 제가 노인의 동전을 세던 장면이 문제였습니다. 동전 개수기를 두고 손으로 일일이 센 행위는 업무 효율성을 저해하며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줌. 누군가 보고서를 올린 것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걸 올렸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대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박 과장님이 직접 올리신 거야. 박 과장은 저희 팀의 상사였습니다. 40대 중반, 철저한 원칙주의자였습니다. 숫자와 효율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정보다는 규정을 따르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오전 9시 과장실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자 박 과장이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윤지 씨 앉아요.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업무 처리 건 설명 좀 해보세요. 박 과장이 말했습니다. 동전 개수기가 있는데 왜 손으로 셌어요? 어르신이 정성껏 모으신 돈이라서. 정성? 박 과장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은행은 감정으로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업무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사람을 대하는 일인데 조금은 마음을 담아도 되지 않을까요? 마음? 박 과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윤지 씨, 여기가 어딘 줄 알아요? 자선단체도 아니고 상담소도 아닙니다. 은행은 금융기관이에요. 효율이 생명입니다. 제 뒤에서 뭔가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창구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귀는 이쪽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이번 건은 경고로 끝내겠습니다. 박 과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일 있으면 인사평가에 반영됩니다. 알아들었어요? 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과장실을 나오자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김 대리가 다가와 작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말했잖아. 그냥 기계 쓰라고. 미안해요. 다음부턴 조심해. 박 과장님 무서운 거 알잖아.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뒷자리에서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윤지 선배,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맞아. 너무 감정적으로 일하는 것 같아. 은행원이 저러면 안 되는데.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걸까요?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잘못된 걸까요? 오후에도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자꾸만 무거워졌습니다. 창구에 앉아 손님들을 맞이하면서도 박 과장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분. 제가 번호를 불렀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급하니까 빨리 좀 처리해 주세요. 무뚝뚝한 목소리였습니다. 송금 업무를 진행하면서 저는 평소보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실수하지 않으려 더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왜 이렇게 느려요? 남성이 짜증을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곧 끝납니다. 저는 서둘러 업무를 마무리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김 대리가 가방을 매며 말했습니다. 윤지야, 너무 신경 쓰지 마. 다들 그래. 응, 고마워. 혼자 남은 사무실은 쓸쓸했습니다. 컴퓨터 화면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어제 그 노인이 떠올랐습니다. 빨간 저금통을 든 떨리는 손, 손자 장학금이라 적힌 낡은 봉투. 그분에게 제가 한 일이 정말 잘못이었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지아, 밥은 먹었니? 네,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어머니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좀 쉴게. 나중에 전화할게. 알았어. 힘내라, 우리 딸.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저 사람을 따뜻하게 대한 것뿐인데 왜 그게 잘못이 되어야 하나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종로거리에 불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박국밥집 간판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빨리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이 무거운 마음을 어딘가에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윤지 씨. 뒤돌아보니
박 과장이 서 있었습니다. 내일 본사에서 감사 나옵니다. 박 과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윤지 씨 업무 처리건도 검토 대상이에요. 각오 단단히 하세요. 그 말을 남기고 박 과장은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본사 감사라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밤하늘에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집으로 가는 길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고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지 못했습니다. 내일 아침 더 큰 변화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어제 그 노인과의 만남이 제 운명의 전환점이었다는 것을 아직은 아무도, 심지어 저조차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은행 로비에는 낯선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본사 감사팀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3명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점장이 직접 나와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지점장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과장이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지 씨, 회의실로 가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감사팀이 앉아 있었습니다. 중앙에 앉은 감사팀장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얼굴엔 표정이 없었습니다. 윤지 씨, 앉으세요. 감사팀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서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지난 이틀간의 업무 내역을 검토했습니다. 감사팀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어요. 책상 위로 사진 한 장이 놓였습니다. CCTV에 찍힌 제 모습이었습니다. 노인의 동전을 손으로 세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감사팀장이 물었습니다. 동전 개수기가 있는데 왜 손으로 셌어요? 그게 어르신이 정성껏 모으신 돈이라. 정성? 감사팀 직원 한 명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은행 업무에 정성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매뉴얼과 효율만 있을 뿐입니다. 박 과장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지적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개인 감정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막히고 있었습니다. 그날 대기 시간이 평균 12분 증가했습니다. 감사팀원이 데이터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다른 고객들의 민원이 2건 접수되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무릎 위에 손만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윤지 씨는 은행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합니다. 감사팀장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금융기관 직원은 감정보다 원칙을 따라야 해요. 개인 판단으로 매뉴얼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회의실 안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야 눈물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2주간 대기 발령 조치합니다. 감사팀장이 최종 통보했습니다. 그동안 본인 업무 태도를 돌아보세요. 재교육 이수 후 복귀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네. 겨우 그 한마디만 할 수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자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정 섞인 눈빛도 있었고 안도하는 듯한 표정도 있었습니다. 김 대리가 멀리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대리님,
제가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대로 화장실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속 개인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머그컵, 손수건, 작은 화분. 3년간의 시간이 담긴 물건들이었습니다. 옆자리 후배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저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3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함께 가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종로 거리는 평소처럼 분주했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제 세상만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에 어머니의 문자가 왔습니다. 지아, 오늘 저녁 집에서 먹자. 엄마가 미역국 끓일게. 저는 답장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후 3시쯤 박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윤지 씨, 오늘까지만 출근하면 됩니다. 네. 앞으로 조심하세요. 은행은 감정으로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 말을 남기고 박 과장은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등이었습니다. 짐을 다 챙기고 마지막으로 창구를 바라보았습니다. 3년 동안 앉았던 그 자리,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던 그곳, 이제 더 이상 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바깥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10월의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골목길을 걷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골목 모퉁이에 기대어 섰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사람을 따뜻하게 대한 게 잘못인가요? 마음을 담아 일한 게 죄인가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는데 익숙한 간판이 보였습니다. 박국밥집이었습니다. 50년 전통이라는 글씨가 낡아 있었습니다. 문득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국밥집 아주머니가 건네던 따뜻한 말. 지아,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 넌 착한 아이야. 저는 국밥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손님들이 보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안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빨간 저금통을 들고 왔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주방에서 국자를 들고 계셨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국밥을 담고 계셨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노인이 바로 이 국밥집 주인이었던 걸까요? 노인이 고개를 들더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엔 아무런 놀람도 없었습니다.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저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지금 그분을 만날 용기가 없었습니다. 초라한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더욱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해가 기울고 거리의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저 역시 그림자처럼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셨습니다. 왔니? 오늘 일찍 왔네? 저는 대답 대신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우리 딸? 무슨 일 있어? 한참을 울고 나서야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아,
넌 잘못한 게 없어. 착한 마음을 가진 거야. 하지만 엄마, 저 이제 어떡해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엄마가 믿어.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뒤척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핸드폰을 켜보니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발신자 표시는 알 수 없음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박국밥집으로 오시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자는 누가 보낸 걸까요? 그 노인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일까요? 창밖을 보니 달빛이 고요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작은 기대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의 신호는 아닐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습관처럼 일어났지만 출근할 곳이 없었습니다. 텅 빈 하루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은행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일을 나가셨습니다. 식당 설거지 일은 아침 일찍 시작됩니다. 식탁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아, 아침 꼭 먹어. 힘내. 엄마가. 쪽지를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께 짐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겨우 제 앞가림을 하려던 참이었는데 다시 의지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그냥 닫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켰습니다. 어젯밤 받았던 문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박국밥집으로 오시오. 시계를 보니 아침 8시였습니다. 2시간 뒤에 가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야 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출근길에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의 발걸음은 빨랐습니다. 저만 세상에서 멈춰 선 것 같았습니다. 문득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일용직 일을 하시다 다치셨습니다. 병원비가 없어 어머니는 밤낮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박국밥집을 찾았습니다. 배가 고파 가게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저를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애야, 밥 먹었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따뜻한 국밥을 내어주셨습니다. 많이 먹어.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날의 국밥 맛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후로도 몇 번 더 찾아갔습니다. 아주머니는 늘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돈을 내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커서 갚으면 돼. 그 말씀 덕분에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고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대학에 진학했고 은행에 취직했습니다. 아주머니께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국밥집을 다시 찾지 못했습니다. 이름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고 어디였는지도 가물가물했습니다. 다만 박씨 성을 가진 아주머니였다는 것만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간판을 다시 보았습니다. 박국밥집이라는 낡은 글씨, 50년 전통이라는 문구. 혹시 그곳이 그때 그 가게일까요? 소파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많이 울었던 흔적이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평소처럼 단정하게 정돈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제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은행원 윤지가 아닌 그냥 윤지였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니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10월 중순의 공기는 선선했습니다. 낙엽이 거리를 뒹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종로 거리는 평일 오전답게 분주했습니다. 상점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과일 가게 주인이 사과를 쌓고 있었습니다. 세탁소에서는 옷을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묵묵히 성실히 자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제 자리가 있었습니다. 은행 창구, 그곳이 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걷다가 작은 공원에 잠시 앉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옆 벤치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배고프지? 이리 와.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세상엔 여전히 따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것에 마음 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숫자와 효율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사람, 마음을 담아 일하는 사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은행은 감정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매뉴얼과 원칙만을 요구했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나 다시 걸었습니다. 박국밥집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9시 50분이었습니다. 가게 앞에 도착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내부가 보였습니다. 손님 몇 명이 국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저를 부른 걸까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빨간 저금통을 들고 왔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였습니다. 오셨군요. 할아버지는 잔잔하게 웃으셨습니다. 들어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구수한 국밥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구석 자리로 안내하셨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국밥 한 그릇을 가져오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먼저 드세요. 그리고 이야기합시다. 국밥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 냄새, 이 모습, 어릴 적 그때 그 국밥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제 앞에 앉으셨습니다. 윤지 씨, 힘들었지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이 만남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국밥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눈빛엔 무언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알 수 없었지만 곧 알게 될 것 같았습니다. 이 만남의 진짜 이유를, 그리고 제 앞에 펼쳐질 새로운 길을. 국밥을 다 먹고 나니 몸이 조금 풀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차 한 잔을 내어주셨습니다. 구수한 보리차였습니다. 윤지 씨, 기억나나요? 할아버지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15년 전 이 가게에 오던 어린 여자아이를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할아버지는 잔잔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배고파서 가게 앞을 서성이던 아이. 내 아내가 국밥을 주던 그 아이.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그 아주머니의 남편이 이분이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좁을 수가 있을까요? 할아버지. 그럼, 그래요.
내 아내가 당신을 기억했습니다. 똑똑하고 예의 바른 아이라고 늘 말했지요. 할아버지의 눈가에 잔잔한 그리움이 어렸습니다.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당신을 기억하더군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주머니가 돌아가셨다니. 보답도 못하고 인사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일찍 찾아뵙지 못해서. 아닙니다. 인연은 때가 있는 법이지요. 할아버지는 서랍에서 낡은 공책 한 권을 꺼내셨습니다. 표지는 색이 바랬고 모서리는 해져 있었습니다. 이걸 보세요. 공책을 펼치자 손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아내가 쓴 겁니다. 할아버지가 설명하셨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밥을 준 기록이에요. 50년간 이 가게를 운영하며 적은 거지요. 페이지를 넘기자 제 이름이 보였습니다. 윤지, 초등학교 5학년, 착하고 예쁜 아이. 날짜는 2010년 9월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주머니는 저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기록까지 해두셨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말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 가게를 마음 따뜻한 사람에게 물려주라고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빨간 저금통을 들고 은행에 간 것도 초라한 행색을 한 것도 모두 계획이었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의 일이 모두 시험이었다는 뜻입니까? 당신만이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비웃거나 불편해했지요. 하지만 당신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냥 동전을 손으로 세워주고 정성이라고 말해주고 진심으로 대해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드뭅니다. 효율과 속도만 중요하게 여기지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제가 직장을 잃었습니다. 윤지 씨,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세상이 잘못된 겁니다. 할아버지는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이걸 보세요. 봉투를 열자 각종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통장 사본.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건물은 제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1층 국밥집뿐 아니라 2층부터 5층까지 전부요. 제 입이 벌어졌습니다. 종로 한복판에 5층 건물이라니. 그리고 종로에 상가 건물이 3채 더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국밥 장사로 번 돈으로 하나씩 샀지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초라한 행색의 노인이 사실은 건물주였습니다. 사람들은 겉만 봅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낡은 옷을 입으면 무시하고 돈이 없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대하지요. 할아버지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랐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본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윤지 씨, 제 제안을 들어주시겠습니까?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무슨 제안을 하려는 걸까요? 저는 이제 늙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손자는 외국에 있고 돌아올 생각이 없어요. 이 가게를, 이 건물을 물려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저에게 물려주겠다는 뜻은 아니겠지요. 당신에게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 국밥집을 함께 운영해 보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가게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제 귓가에는 심장 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천천히 생각하세요. 할아버지는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밖에서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오를 알리는 종각의 종소리였습니다. 울림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종로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이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은행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할아버지는 조용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잔잔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이 보였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아내의 손글씨가 담긴 낡은 공책. 윤지, 초등학교 5학년, 착하고 예쁜 아이. 그 글씨가 자꾸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말을 꺼내려는데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손님 2명이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손님부터 모셔야지요. 할아버지는 능숙하게 주문을 받으셨습니다. 국밥 2그릇을 뚝딱 만들어 내오셨습니다. 50년 세월이 손끝에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한 삶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삶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과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은행원에서 국밥집 주인으로 바뀐다는 것이 창밖으로 은행 건물이 보였습니다. 제가 3년간 일했던 그곳. 지금쯤 동료들은 점심을 먹고 있겠지요. 제 자리는 이미 다른 사람이 채웠을 것입니다. 제 흔적은 지워졌을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다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차분하지만 무게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대답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이 순간이 제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밖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낙엽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함께하고 싶습니다. 배우고 싶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결정입니다. 그렇게 저는 박국밥집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르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윤지 씨, 잠시 2층으로 올라갑시다.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할아버지의 걸음은 느렸습니다. 2층 문을 열자 작은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책상, 서류 캐비닛, 그리고 낡은 금고. 할아버지는 금고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철컥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서류 뭉치들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하나씩 꺼내 책상 위에 놓으셨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한 아름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제 전 재산입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종로 상가 건물 4채, 강남 오피스텔 2개 동, 그리고 시골에 땅이 조금 있습니다. 제 입이 벌어졌습니다. 상가 건물 4채에 오피스텔 2개 동이라니. 시가로 따지면 할아버지가 잠시 뜸을 들이셨습니다. 대략 200억 원 정도 됩니다. 의자를 붙잡지 않았다면 쓰러질 뻔했습니다.
200억. 제가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어떻게 50년간 국밥 한 그릇 팔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에 자부심이 어렸습니다. 한 그릇 5,000원이던 시절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였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번 돈은 아껴 썼고 부동산에 하나씩 투자했습니다. 종로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믿었거든요. 저는 서류들을 하나씩 넘겼습니다. 모두 할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철수, 평범한 국밥집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손자는 왜 물려받지 않는 겁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자는 돈만 봅니다.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외국에서 사업한다고 돈을 요구했어요. 1억, 2억, 점점 액수가 커졌지요. 주면 주는 대로 써버리고 또 달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할머니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만 늘어놓더군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손자를 위해 평생 모은 재산인데,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돈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아는 사람에게 물려주기로요. 할아버지는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두툼하고 정성스럽게 봉인된 봉투였습니다. 이건 유언장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유언장이라니. 변호사 이폐하에 작성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봉투를 여셨습니다. 내용을 읽어보세요. 종이를 펼치는 손이 떨렸습니다. 법률 용어들이 빼곡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박철수는 윤지에게 박국밥집과 이 건물의 50% 지분을 양도한다. 나머지 재산은 3년간 함께 운영 후 윤지의 자질을 확인한 뒤 최종 결정한다. 할아버지, 이건 제 진심입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당신은 어릴 때부터 착했습니다. 은행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이 재산을 이어가야 합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너무 큰 선물이었습니다.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려웠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그럴 자격은 제가 판단합니다.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윤지 씨, 이건 시혜가 아닙니다.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기에 드리는 겁니다. 그때 할아버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시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손자입니다.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응, 나다. 건너편에서 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돈 좀 보내주세요. 투자할 때가 생겼어요. 급해요. 손자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얼마가 필요한데? 5억이요. 꼭 필요해요.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미안하지만 안 된다. 왜요? 할아버지 돈 많잖아요. 그 돈은 이미 주인이 정해졌다. 전화 너머로 욕설이 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할아버지는 다시 서류를 정리하셨습니다. 윤지 씨, 이 일은 비밀입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당신이 제 후계자라는 것을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은행원에서 국밥집 후계자로 천천히 배워나가면 됩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급할 것 없어요. 우리에겐 시간이 있습니다. 창밖으로 종로 거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2층에서 벌어진 일을 모릅니다.
제가 200억대 재산의 후계자가 되었다는 것을, 평범한 국밥집이 거대한 자산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할아버지는 서류를 다시 금고에 넣으셨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1층으로 내려오니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국밥집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곳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할아버지가 국자를 들고 국밥을 담으셨습니다. 윤지 씨, 이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네, 할아버지. 저는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뒤돌아보니 은행 동료 김대리였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김대리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국밥집 앞치마를 두른 제 모습이 낯선 듯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갸우뚱하다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잠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제 인생의 대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은행원에서 국밥집 후계자로, 가난한 직장인에서 200억 자산의 상속인으로. 하지만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초라한 국밥집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곧 종로의 새로운 주인이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이 비밀이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 더 큰 파장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국밥집에 출근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육수 끓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손님 맞이하는 법, 장사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박 과장이 들어왔습니다. 은행 감사 때 저를 몰아세웠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어머, 윤지 씨? 박 과장의 목소리는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일하고 있습니다. 국밥집에서요? 설마 여기서 일해요? 박 과장의 눈빛에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주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손님, 주문하시겠습니까? 아, 네. 국밥 하나요. 박 과장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계속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국밥을 내어드리자 박 과장이 말했습니다. 윤지 씨, 은행 복귀 생각 없어요? 없습니다. 에이, 그래도 은행원이 국밥집보단 낫죠. 할아버지가 조용히 끼어드셨습니다. 손님, 직업에 귀천이 있습니까? 박 과장은 헛기침을 하며 국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윤지 씨, 곧 소문이 퍼질 겁니다. 무슨 소문이요? 당신이 제 후계자라는 소문이요.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대리가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저를 피하던 그가 말입니다. 윤지야, 오랜만이다. 김대리의 목소리는 유난히 밝았습니다. 여기서 일하고 있었구나? 몰랐네. 그는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건물 주인이 누구야? 박철수 할아버지세요. 아, 그 할아버지 손자 없어? 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김대리의 의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리님, 국밥 드시러 오신 거죠? 응? 아, 그래. 국밥 하나. 국밥을 내어드리자 김대리가 속삭였습니다. 있잖아, 내가 들었는데 이 건물 할아버지가 돈 엄청 많다면서? 모르겠는데요. 야, 우리 사이에 뭘 숨겨. 말해봐. 할아버지가 다가오시자 김대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둘러 밥을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지야, 우리 다음에 밥 한번 먹자. 그 후로 낯선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보험 설계사, 투자 권유자들 모두 할아버지를 만나려 했습니다. 박철수 사장님 계십니까? 무슨 일이세요? 좋은 투자건이 있어서요.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끈질겼습니다. 일주일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손자 박민준이 한국에 돌아온 것입니다. 할아버지, 30대 초반의 남성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명품 브랜드 옷을 입고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준이, 왜 왔니? 할아버지 보고 싶어서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선이 끊임없이 가게 안을 훑쳤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주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에 정착하려고요. 갑자기 왜? 사업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또 돈 달라는 소리냐? 아니에요. 진짜 일 도우려고요. 그때 민준의 시선이 제게 향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누구예요?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일 도와주는 사람이다. 아, 직원이구나. 월급 얼마 주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와 민준이 2층에서 대화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왜 남한테 재산을 주려고 하세요? 넌 자격이 없다. 저 여자한테 주려고요? 미쳤어요? 조심해서 말해라. 할머니 장례식도 안 온 손자가 뭘 어쩌겠어. 쿵소리와 함께 뭔가 넘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계단을 올라가려다 멈췄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민준이 내려왔습니다. 저를 지나치며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소름이 돋았습니다. 위협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2층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올라가 보니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배신당한 상처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가게 앞에 쓰레기가 버려졌습니다. 유리창에 낙서가 생겼습니다. 여기 사기꾼 있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 악성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박국밥집 위생 최악. 할아버지가 젊은 여자 꼬셔서 재산 뺏기려 함. 거짓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김대리도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은행 동료 2명과 함께였습니다. 윤지야, 솔직하게 말해봐. 할아버지 재산 노리는 거지? 무슨 소리예요? 다들 알고 있어. 너 후계자 된다며? 그게, 야, 은행 다닐 때는 착한 척 하더니 본색 드러내네. 역겨워. 동료 한 명이 거들었습니다. 노인 재산 노리는 거 범죄잖아. 저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비웃으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선의가 탐욕으로 오해받았습니다. 진심이 계산으로 매도당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윤지 씨, 견뎌야 합니다. 할아버지, 진실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민준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감정을 받으셔야겠어요. 뭐? 치매 의심됩니다. 재산 관리 능력이 없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법적으로 제가 후견인이 될 겁니다. 민주는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 고소할 겁니다. 노인 학대와 재산 편취 혐의로요. 제 다리가 풀렸습니다. 고소라니.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법원에 후견인 신청 들어갑니다. 민주는 승리한 듯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재산은 제 거예요. 당신 같은 사기꾼한테 안 넘어가요.
문을 박차고 나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가게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의자에 주저앉으셨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탐욕 앞에서 가족도, 동료도, 인간관계도 무너진다는 것을.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길고 어두운 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법원에서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후견인 신청 심리 통지서였습니다. 2주 후에 첫 심리가 잡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서류를 보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윤지 씨, 미안합니다.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어떻게 도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는 법을 모릅니다. 민준에게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날 오후 낯선 남성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 정장 차림의 신사였습니다. 박철수 사장님 계십니까? 제가 박철수입니다. 할아버지가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정의 변호사 강민호입니다. 명함을 건네는 그의 손이 흔들림 없었습니다. 박 사장님의 사건을 맡고 싶습니다. 누가 보냈습니까? 보낸 사람은 없습니다. 강 변호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노인 학대와 재산 편취 혐의라는 기사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민준이 언론에까지 흘린 것이었습니다. 기사를 읽고 조사했습니다. 강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민준 씨의 과거 행적을 말입니다. 서류에는 민준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사기 전과 이건, 빚독촉 기록 여러 건, 도박 중독 치료 기록까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할아버지의 재산만 노립니다. 강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제가 무료로 변론하겠습니다. 왜 그러시는 겁니까? 할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대가 없이 도와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강 변호사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20년 전 제가 어려웠을 때요. 이 국밥집에서 밥을 얻어먹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사법시험 준비하던 그 청년? 네, 맞습니다. 저를 기억하시는군요. 할아버지는 잠시 그를 바라보시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기억한다. 매일 새벽같이 와서 공부하던 할머니께서 밥을 챙겨주셨습니다. 덕분에 시험에 합격했어요. 강 변호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제 제가 보답할 차례입니다. 그날부터 강 변호사는 매일 가게에 왔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증인을 찾았습니다. 체계적이고 철저했습니다. 윤지 씨, 진술서를 작성해 주세요. 무엇을 쓰면 되나요? 할아버지와의 만남부터 지금까지 전부요. 저는 밤새워 진술서를 썼습니다. 은행에서의 첫 만남, 빨간 저금통과 동전들, 할아버지의 제안과 제 결심까지. 다음 날 강 변호사가 진술서를 검토했습니다. 좋습니다. 이건 진심이 느껴집니다. 그는 추가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은행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동전을 세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세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박 사장님의 의료 기록도 확보했어요. 최근 건강검진 결과였습니다. 치매 의심 소견 없음. 정신 상태 정상. 강 변호사는 더 많은 서류를 쌓아놓았습니다. 부동산 거래 내역도 정리했습니다. 모두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였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에 희망이 비쳤습니다. 이 정도면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박민준 씨가 오히려 법정 모욕죄에 처해질 겁니다. 일주일 후 강 변호사가 긴급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증인을 찾았습니다.
누구입니까? 박민준 씨의 미국 사업 파트너였던 사람입니다. 민준 씨가 투자금을 횡령했다고 증언하겠답니다.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행 직원들의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은행 직원들이요? 네. 당신을 비난했던 김대리 말고 다른 직원들이 증언하겠답니다. 당신이 얼마나 성실했는지, 손님들을 얼마나 따뜻하게 대했는지요. 눈물이 났습니다. 여전히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리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법원 앞에 도착하니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비싼 정장을 입고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포기하시죠? 민준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이길 겁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법정 안으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재판정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사건 번호 2025-1234 후견인 신청건. 민준의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피신청인 박철수는 고령으로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낯선 여성에게 재산을 넘기려 하는 것이 증거입니다. 강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화면에 할아버지의 의료 기록이 떴습니다. 피신청인은 최근 종합건강검진 결과 정상입니다. 치매나 인지 장애 소견이 전혀 없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강 변호사는 계속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신청인 박민준 씨의 과거 행적입니다. 화면에 민준의 전과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사기, 횡령, 도박,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신청인은 5년간 할아버지께 1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이 여기 있습니다. 민준은 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에게 뭔가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업 파트너의 증언입니다. 화상으로 미국인이 나타났습니다. 박민준은 투자금 50만 달러를 횡령했습니다. 민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경고했습니다. 강 변호사가 마지막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윤지 씨와 박철수 사장님의 관계입니다. 화면에 은행 CCTV가 재생되었습니다. 제가 동전을 정성스럽게 세는 장면. 할아버지를 따뜻하게 대하는 모습. 윤지 씨는 어릴 적 박철수 씨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건 은혜를 갚는 관계입니다. 재산을 노린 관계가 아닙니다. 은행 직원들의 영상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윤지는 가장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손님들을 진심으로 대했어요. 김대리를 제외한 모든 직원이 증언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판결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후견인 신청을 기각합니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피신청인 박철수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합니다. 재산 관리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판사는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신청인 박민준은 허위 사실로 법원을 기만했습니다. 법정 모욕죄로 벌금 500만 원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노인 학대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겠습니다. 민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챙겨 서둘러 나갔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밝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쉬셨습니다.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겼어요. 강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 사장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진실이 거짓을 이겼습니다. 민준은 법원 계단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탐욕의 대가는 참담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민준아.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면 용서하마. 민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우리는 법원을 나왔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평화가 찾아올 겁니다. 네, 그럴 거예요. 가게로 돌아가는 길은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정의는 느리지만 반드시 온다는 것을, 진실은 결국 빛을 본다는 것을, 가해자는 몰락하고 피해자는 회복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서울의 한 고시원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3평 남짓한 방, 창문도 제대로 없는 지하 공간이었습니다. 명품 옷은 모두 팔았습니다. 비싼 시계도 중고로 넘겼습니다. 그래도 빚을 갚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책상 위엔 독촉장이 쌓여 있었습니다. 신용카드사, 대부업체, 개인 채권자들, 총 빚은 3억 원이 넘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빚 독촉일 것이 뻔했습니다. 문자가 연달아 왔습니다. 박민준 씨, 약속 지키세요. 이번 주까지 입금 안 되면 법적 조치합니다. 주소 파악했습니다. 찾아가겠습니다. 민주는 핸드폰을 던져버렸습니다. 벽에 부딪혀 화면이 깨졌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한 달 만에 10kg이 빠진 얼굴이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고 눈가엔 다크서클이 졌습니다. 더 이상 잘생긴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컵라면 2개가 전부였습니다. 물을 끓여 라면을 끓였습니다. 하루 한 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다리만 보였습니다. 지하고시원에선 세상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한때는 저 위를 걸어 다녔습니다. 명품 가게를 들락거렸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했습니다. 이제는 모두 과거의 일이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와의 옛 사진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할아버지 무릎에 앉은 자신의 모습.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다 해줄게. 그때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 마음을 짓밟았습니다. 돈만 요구했습니다. 할머니 장례식도 가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끊었습니다. 사진을 구겨버렸습니다. 하지만 곧 펴서 다시 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법정에서 할아버지의 눈빛을 봤습니다. 실망과 슬픔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민준 씨, 계십니까? 채권자였습니다. 민주는 숨을 죽였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어요. 나와서 대화합시다.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민주는 귀를 막았습니다. 30분쯤 지나자 소리가 멈췄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에 곰팡이 자국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사업한다며 할아버지께 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도박에 탕진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처음엔 땄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곧 잃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그렇게 중얼거리며 돈을 걸었습니다. 결국 모두 잃었습니다. 그리고 또 할아버지께 손을 벌렸습니다. 사업 확장 자금이 필요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묻지 않고 보내주셨습니다. 그 돈도 도박에 날렸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핸드폰을 주었습니다.
깨진 화면이지만 작동은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여보세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누구십니까? 할아버지, 민준이냐?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하느냐?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전화한 거지? 아니에요. 진짜 잘못했어요. 그만해라. 더 이상 속지 않는다.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주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다음 날 법원에서 통지서가 왔습니다. 채권자들이 강제 집행을 신청했습니다. 남은 재산을 모두 압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3만 원. 차도 없고 집도 없었습니다. 압류할 것도 없었습니다. 민주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종로 거리였습니다. 박국밥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할아버지가 보였습니다. 국자를 들고 국밥을 담고 계셨습니다. 옆에는 윤지가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둘은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민준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저기 자신이 있어야 했습니다. 할아버지 옆에서 일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탐욕이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재산만 보였습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려는데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멈춰 서셨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자 구함, 시급 9,860원. 민주는 공고를 뜯어갔습니다. 이제라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전과가 있으시네요? 네. 미국에서. 죄송합니다. 채용이 어렵겠습니다. 5곳을 지원했습니다. 모두 떨어졌습니다. 전과 기록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밤이 되어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문 앞에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번 달 월세 미납. 3일 이내 납부 바람.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2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월세는 35만 원이었습니다. 민주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핸드폰으로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박국밥집 관련 기사가 떴습니다. 50년 전통 국밥집, 온정으로 화제. 기사를 읽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윤지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감동했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손자는 어디 갔어요? 한 댓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탐욕의 눈먼 손자 때문에 고생하셨대요. 요즘 젊은이들은 효도를 몰라요. 민주는 핸드폰을 덮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비난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자신도 자신이 미웠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가을비였습니다. 고시원 창문으로 빗물이 스며들었습니다. 물이 바닥에 고였습니다. 민주는 그저 바라만 보았습니다. 한때 200억 재산의 상속자가 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월세도 못 내는 신세였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하루아침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결과였습니다. 탐욕, 거짓말, 무관심. 그것들이 쌓여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민주는 깨달았습니다. 돈을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잃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을, 할머니의 정성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건 후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시간을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민주는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차갑고 쓸쓸한 소리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인생 같았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민주는 홀로 남았습니다. 돌아갈 곳도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몰락은 이렇게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는 사라지고 남은 건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 늦게 왔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봄으로 바뀌었습니다. 박국밥집 앞엔 벚꽃이 피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이 가게의 정식 운영자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재료를 준비합니다. 육수를 끓이는 법을 완전히 익혔습니다. 뼈를 삶는 시간, 불 조절, 간 맞추기. 할아버지의 50년 노하우가 제 손끝에 배었습니다. 윤지 씨,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겠어요. 할아버지가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할머니가 보면 기뻐하실 겁니다. 가게는 날로 번창했습니다. 재판 이후 언론에 소개되면서 손님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가격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한 그릇에 7,000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물가도 올랐는데 가격을 올려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이 가격이면 충분합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제공하는 게 목적이지요. 그 말씀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철학이 제 마음에도 새겨졌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박국밥 장학회를 설립한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건물 임대료의 30%를 기부했습니다. 그 돈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매달 1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저도 어릴 적 도움을 받았어요. 장학금 전달식에서 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누군가를 도와주세요.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눈빛에서 희망을 봤습니다. 가게 한쪽에는 특별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무료 식사 코너였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이 부담 없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윤지야, 국밥 한 그릇 주세요. 골목에서 일하는 노인이 들어오셨습니다. 네, 할아버지. 많이 드세요. 계산을 하려 하자 제가 손을 저었습니다. 오늘은 서비스입니다. 아니, 그래도 괜찮아요. 맛있게 드세요. 노인은 깊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리고 맛있게 국밥을 드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강민호 변호사님도 자주 가게에 들렀습니다. 윤지 씨, 요즘 어때요? 너무 좋아요. 보람 있어요. 다행이네요. 제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군요. 변호사님은 이제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오래된 친구처럼 담소를 나누셨습니다. 어느 날 은행 동료들이 찾아왔습니다. 김대리를 제외한 모두였습니다. 윤지야, 미안해.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너무했어.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용서했습니다. 국밥 드시고 가세요. 그들은 국밥을 먹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윤지야, 넌 정말 대단해. 은행 그만둔 게 오히려 잘 된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은행을 떠난 것이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진짜 제 길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의 건강도 좋아지셨습니다.
재판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자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시고 웃음이 많아지셨습니다. 윤지 씨 덕분입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와서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됐어요. 제가 할아버지께 받은 게 더 많아요. 아니요. 우리는 서로 도운 겁니다. 어느 봄날 오후 가게에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명품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민주는 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앉아라. 민주는 구석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저는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었습니다. 드세요. 고맙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그의 앞에 앉으셨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하고 있어요. 빚 갚으려고요. 그래, 일은 하고 있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민준아,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거냐? 네, 정말이에요. 그럼 천천히 다시 시작해라.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 민주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오랜 시간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용서와 회복의 순간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었습니다. 하루의 마무리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앞치마를 벗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윤지 씨, 오늘도 수고했어요. 할아버지도 수고하셨어요. 우리는 함께 주방을 정리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내일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윤지 씨, 행복한가요? 할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그럼 됐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창밖을 보니 별이 떠올랐습니다. 종로거리에 불빛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은행원 시절엔 느끼지 못했던 행복이었습니다. 진짜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 효율이 아니라 마음, 성공이 아니라 정성,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잠그며 생각했습니다. 어릴 적 이곳에서 받았던 따뜻함을,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따뜻함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인생은 돌고 돈다고 했습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 그것이 세상의 이치였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골목을 걸었습니다. 내일 봐요, 할아버지. 그래, 내일 보자. 조심히 들어가. 집으로 가는 길은 가벼웠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벚꽃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부족함 없이, 과하지 않게, 딱 알맞은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박국밥집은 오늘도 내일도 문을 엽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채웁니다. 그것이 할머니의 유산이었고 할아버지의 철학이었으며 이제는 제 삶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